81,258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글자는 5천만 자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판을 한 장씩 세워 나란히 늘어놓으면 그 길이만 수십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양의 판이 7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썩지 않았고 벌레에게 갉아먹히지도 않았습니다. 냉난방 장치도, 방충제도, 유리 진열장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판들이 지금 잠들어 있는 곳은 관광객은 물론이고 학자들조차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입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그저 바깥에서 안쪽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반복된 행동이 사람의 몸속 깊은 곳까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주의 바다에서 평생 숨을 참아온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반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반복된 것은 숨이 아니라 손끝의 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남긴 흔적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나무 위에, 그리고 그 나무를 품은 건물의 구조 속에 새겨졌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13세기의 고려로 가 보겠습니다. 그 무렵 고려는 몽골의 거듭된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질 만큼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육지의 백성들은 산성과 섬으로 피란을 떠나야 했고, 전쟁은 한 해, 두 해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 한가운데서 조정은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 나라의 정성을 모아 부처님의 말씀 전체를 나무에 새겨 그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발상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허황된 바람이 아니라 나라가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행동이었습니다. 무기도, 성벽도 아닌 정성과 기록으로 맞서겠다는 결단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미 한 차례 비슷한 규모의 대장경을 새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 역시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나라의 자존심과도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판목은 몽골의 침입 중에 불타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 온 나라가 쌓아 올린 결과물이 전쟁이라는 이름 앞에서 한순간에 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판목은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된 두 번째 시도인 셈입니다. 한번 잃어본 사람들만이 아는 절박함이 이 두 번째 사업 전체에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절박함이야말로 이번에는 반드시 오래도록 살아남을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나무부터 골라야 했습니다. 8만 장이 넘는 판을 만들려면 산에서 베어 와야 할 나무의 수도 그만큼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기록과 후대 연구에 따르면 주로 쓰인 나무는 자작나무 계열과 돌배나무 계열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화렵수였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어낸 뒤에는 곧바로 조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무를 바닷물에 담가 오랜 시간 우려냈습니다. 소금기가 나무 속 깊이 스며들면서 훗날 벌레가 꼬이기 어려운 성질로 나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 가마에 넣어 삶았습니다. 삶는 과정에서 나무 속에 남아있던 진과 수액이 함께 빠져나갔고, 이는 나중에 나무가 뒤틀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늘에서 몇 해에 걸쳐 서서히 말렸습니다. 급하게 볕에 말리면 나무가 갈라지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기를 빼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를 들여 나무의 진과 당분을 미리 빼내고 나서야 비로소 조각칼을 댈 수 있었습니다. 이 준비 과정만으로도 이미 몇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업은 나무를 베는 순간부터 이미 완성을 몇 년 앞두고 시작된 셈입니다.
이 모든 나무를 산에서 베어내고 물가로 옮기고 다시 작업장까지 실어 나르는 과정 역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소달구지에 실려오는 나무, 강을 따라 뗏목처럼 엮여 내려오는 나무, 그렇게 모인 나무가 다시 소금물 웅덩이와 커다란 가마 앞에 쌓이는 풍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 동원된 사람의 수와 시간을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이 한두 사람의 결심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나무는 하나하나 일정한 크기로 잘라 글자를 새길 판으로 다듬어졌습니다. 판마다 크기가 고르게 맞춰졌고 판이 뒤틀리지 않도록 양쪽 끝에는 나무를 덧대고 다시 그 위에 얇은 금속을 씌워 마감했습니다. 글자를 새긴 면에는 오칠을 입혀 표면을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마감된 판은 서로 크기가 고르게 맞아떨어져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도 어긋나지 않았고 판과 판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미세한 틈이 생겨 공기가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판 하나하나의 만듦새 자체가 나중에 설명할 보관 방식과 이미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조각하는 과정도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글자를 한자 한자 새길 때마다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5천만 번의 절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작업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수행으로 여겨졌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작업에는 승려뿐 아니라 여러 지방의 관리와 장인들까지 폭넓게 참여했다고 전해지며 나라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 하나의 사업을 향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무 하나하나에 새겨진 글씨체는 마치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새긴 것처럼 고르고 단정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손으로 새겼을 글자들이 이렇게까지 통일된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방대한 작업의 정확도입니다. 5천만 자가 넘는 글자 가운데 후대 학자들이 확인한 오탈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쇄기와 맞춤법 검사 프로그램을 쓰고도 크고 작은 오류를 완전히 피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손으로 나무에 글자를 새기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정확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정확도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오늘날 두꺼운 책 수백 권 분량에 해당하는 글자를 손으로 새기면서 오타를 10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만 남겼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매달려도 새길 수 있는 글자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만한 규모의 사업이 완성까지 대략 16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놀라울 만큼 짧은 시간에 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물자도 넉넉하지 않았을 시절에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밀고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은 것은 나무의 상태만이 아니라 그것을 새긴 사람들의 집중력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8만여 장의 나무판은 이후 여러 곳을 거쳐 오늘날 경상도의 한절, 해인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인사는 지금도 실제로 승려들이 수행하는 살아있는 절입니다. 이 채널은 그 신앙을 존중하는 자세로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루려 합니다. 오늘날 이 나무판은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로도 등재되어 있고 그것을 품고 있는 건물 역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름표들은 이 유산이 한 나라만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기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표들보다 훨씬 흥미로운 것은 정작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나무판 자체도 놀랍지만 정작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나무판을 700년 가까이 품어온 건물에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장경판전이며 15세기 후반에 지어졌습니다. 나무판이 만들어지고도 200년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이미 낡아가던 보물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훨씬 나중에 새로 고안된 그릇이었던 셈입니다. 절 안에서도 가장 높고 외진 자리에 위치한 이 건물은 겉모습만 보면 그저 길쭉하고 소박한 목조 건물 두 채가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앞쪽 건물과 뒤쪽 건물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그 사이 작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단청도, 눈에 띄는 장식도 거의 없습니다. 저를 찾은 사람들이 화려한 법당과 불상에 눈을 빼앗기는 동안 이 수수한 건물은 그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수수함 속에 이 건물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이 건물은 그저 튼튼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두 채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각 건물의 앞벽과 뒷벽에 난 창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벽은 위쪽 창이 크고 아래쪽 창이 작으며 반대쪽 벽은 그 비율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배치 덕분에 건물 안으로 들어온 공기는 한쪽에서 들어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속도와 방향이 조절됩니다. 계절이 바뀌어 바깥 습도가 달라져도 이 창들의 조합이 안쪽 공기를 스스로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닥에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물의 바닥은 단순한 흙바닥이 아니라 숯과 소금과 석회와 모래와 진흙을 층층이 다져 넣어 만든 특수한 구조입니다. 이 재료들은 저마다 습기를 대하는 성질이 다릅니다. 수춘 냄새와 습기를 빨아들이는 데 뛰어나고 소금은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으며 석회는 알칼리성을 유지해 곰팡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이 서로 다른 재료들을 층층이 쌓아 하나의 바닥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습한 계절에는 이 바닥이 공기 중의 여분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건조한 계절에는 반대로 머금고 있던 수분을 서서히 내보냅니다. 다시 말해 이 바닥 자체가 계절을 따라 스스로 숨을 쉬는 거대한 조절 장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무판을 쌓아두는 방식도 한몫을 합니다. 판은 바닥에 바로 놓이지 않고 나무로 짠 선반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워집니다. 판과 판 사이, 그리고 선반과 바닥 사이에는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창으로 들어온 공기는 이 틈새를 따라 판 하나하나의 표면을 골고루 스치고 지나가며 어느 한쪽 판만 유난히 축축해지거나 마르는 일이 없도록 조절합니다. 그 어디에도 전기로 움직이는 장치는 없습니다. 오직 창의 크기, 바닥의 재료, 선반의 배치, 그리고 건물의 방향만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근래에 이 건물 안에 온도와 습도를 재는 장치를 설치해 오랫동안 관찰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름의 눅눅한 장마철과 겨울의 건조한 날씨, 봄과 가을의 큰 일교차까지 1년 내내 바깥 날씨의 변화를 그대로 두고 건물 안쪽의 수치만 따로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 내부의 온도와 습도는 바깥 날씨가 크게 요동치는 와중에도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놀라울 만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오르내렸습니다. 바깥의 습도가 크게 치솟는 날에도 건물 안쪽은 그보다 훨씬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뒤따라갔습니다. 나무가 뒤틀리거나 갈라지기 딱 좋은 조건, 벌레가 알을 낳기 좋은 조건이 애초에 이 건물 안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 자체가 미리 걸러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절은 사람이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중반, 500년 가까이 된 목조 건물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언젠가 샀고 화재에도 약하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나무판을 지키기 위해 콘크리트로 만든 새로운 보관시설이 따로 마련된 적이 있습니다. 두꺼운 벽과 단단한 구조, 그리고 당시로서는 최신이었던 관리 방식을 갖춘 시설이었습니다. 화재나 지진 같은 물리적인 위협 앞에서는 분명 콘크리트 쪽이 더 든든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무판 일부를 옮겨 시험적으로 보관해 본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는 습도가 예상보다 훨씬 불안정하게 움직였고 나무에 좋지 않은 조짐까지 나타났습니다. 담당자들은 처음에는 이 조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옛 건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습기 자국과 냄새가 새 건물 안에서 조금씩 짙어졌습니다. 콘크리트는 그 자체로 수분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내뿜는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이 오히려 내부 습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 수백 년에 걸쳐 조용히 다듬어온 균형을 새로 지은 콘크리트 건물은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지 못한 셈입니다. 결국 이 새로운 시설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은 포기되었고 나무판은 옛 건물, 장경판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 당대 최신 기술로 지은 건물을 상대로 조용히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이 절의 승려들은 지금도 정해진 때가 되면 건물 안을 살피며 나무판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를 동원하는 거창한 점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손길로 먼지를 털고 혹시 갈라진 곳은 없는지 살피는 정도의 조용하고 소박한 돌봄입니다. 화려한 의식도 카메라도 없이 그저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져 온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런 소박한 돌봄이 수백 년째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도 이 나무판이 오늘까지 온전한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건물이라도 그것을 아끼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판은 처음부터 그저 곱게 모셔 두기만 하려고 만든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세기에 걸쳐 필요할 때마다 먹을 묻혀 종이에 찍어내는 인쇄판으로 쓰였습니다. 오늘날 여러 기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이 대장경의 인쇄본들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찍어낸 흔적과 먹의 상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무판은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꺼내어지고 먹을 묻히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과정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도 글자가 뭉개지거나 판이 상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나무와 이 건물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은 수백 년 동안 아주 미세하게 맞춰진 균형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은 아주 사소한 간섭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과 숨결, 조명의 열기,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드나들며 만드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이 정교한 저울을 기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이곳을 직접 찾을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나무판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데에는 그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호기심이 700년을 버텨온 균형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무게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방문객은 건물 바깥에 마련된 담장 너머로 창의 틈 사이로 어렴풋이 안쪽을 들여다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어두운 실내 저편으로 가지런히 쌓인 나무판의 윤곽만이 희미하게 비칠 뿐 그 이상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아쉬움이야말로 우리가 이 유산을 대하는 올바른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가까이서 만지고 확인해야만 존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가장 깊은 존중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건물의 내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700년 동안 지켜온 균형을 우리 세대가 함부로 흔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대형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는 최첨단 공조 설비와 항온항습 장치를 동원해 종이와 나무 자료를 지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온도를 1도 단위로, 습도를 1% 단위로 맞추는 시설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대적인 시설들 가운데 일부에서도 시간이 지나며 곰팡이나 해충 피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전이나 설비 고장 한 번이면 오랜 세월 유지되던 조건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의 기록 보관소에서는 화재나 수해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해 귀중한 자료가 하루아침에 훼손되었다는 소식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추었다는 사실이 그 시설을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그 기계가 멈추는 순간 함께 멈추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기 장치 하나 없는 이 500년 넘은 건물은 그 안에 놓인 200년 더 오래된 나무판을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정전이 되어도 관리인이 며칠 자리를 비워도 이 건물의 조절 방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창과 바닥과 선반이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기술이 언제나 오래된 지혜를 이긴다는 생각은 이 건물 앞에서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더 크고 더 강한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두꺼운 벽, 더 강력한 기계, 더 많은 전기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본능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본능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것을 이 건물은 조용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장경판전은 힘을 더하는 대신 균형을 맞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창의 크기를 계산하고 바닥의 재료를 골라 쌓고 건물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했던 것은 이 땅의 계절과 바람과 습기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인내였습니다.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오래가는 답인지 이 건물은 이미 700년 넘게 스스로 증명해 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들 사이에는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채널에서 우리는 이미 몇 번이나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남긴 설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했다는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시멘트 한 방울 없이 스스로 숨을 쉬던 산속의 돌방이 그랬고 실패를 거듭한 끝에 완성되어 지금도 풀리지 않는 울림을 남긴 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이야기에서는 반복된 훈련이 사람의 몸 깊숙한 곳까지 새겨놓은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정교함을 가장 크게 위협한 것은 시간도 자연재해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교함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손을 댄 훗날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나무를 새긴 사람들의 정성, 그리고 그 나무를 담아낸 건물의 지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전 세대가 남긴 균형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던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결국 정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보다 훨씬 작은 물건 하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름 한 뼘 남짓한 청동 거울 위에 확대경도 없이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선을 셀 수 없이 새겨 넣은 이야기입니다. 8만 장의 나무가 보여준 것이 거대한 규모의 정교함이었다면 다음 이야기가 보여줄 것은 아주 작은 크기 안에 눌러 담긴 정교함입니다. 크기는 정반대이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질문은 같습니다. 대체 얼마나 깊은 집중이 있어야 이런 결과가 가능한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억하세요. 깊이 묻힌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